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우승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처음에 국가였던 고조선을 들어갈 차례입니다. 한 번 더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고조선을 시작할 건데요. 초창기 때 고조선을 세운 사람은 우린 누구로 알고 있죠? 그죠? 단군 할아버지가 세운 거죠. 단군 할아버지가. 단군 할아버지가 어디 중심에서 나라를 세웠습니까? 요령지방 중심으로 나라를 세웠거든요. 우리 전 시간에 했었잖아요. 요령지방이 어딘지 알죠? 요강이 흘러가는 그 길을 우리 요령지방이라고 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요령지방에서 출발했다가요. 중국과 그 당시에 중국에 있던 나라들과 좀 이렇게 다툼을 벌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중심지를 이동하게 되죠. 어디로 이동하냐? 대동강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지금 평양에 있는 지역이죠. 이게 시험에 또 많이 나온다. 처음에 출발은 요령에서 그 다음에 대동강으로 이동했다. 그리고 우리가 고조선 영토를 보면요.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보세요. 고조선. 추정하는 겁니다. 이 정도. 이렇게. 요하강 있죠. 요하강. 이게 요령지방이니까 나중에 대동강으로 이동했다. 출발점이 여기였다가 나중에 여기였다. 영토는 이 정도였을 것이다. 추정하는데요. 근데 그 당시에 기록이 딱 나왔을 거예요. 북이 몇 도, 방위 몇 도 해가지고 몇 도에 딱 찍어가지고 거기가 고조선 영토였다고 기록이 남겼을까요? 이들이? 아니죠. 정확히 영토가 어디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확히. 다만 추정할 수는 있지. 뭐로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유물로 추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고조선에서만 사용했던 유물이 여기서 출토했다고 봅시다. 근데 그 유물이 여기까지가 있어. 그럼 고조선의 세력 범위가 여기까지 있었겠구나. 고조선의 세력 범위가 여기까지 있었겠구나. 여기까지 있었겠구나. 유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유물, 고조선의 영토 범위를 알 수 있는 유물이 또 시험에 나와야겠죠. 그렇죠. 그 나오는 시험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북방식 고인돌. 우리 아까 청동기 때 배웠잖아. 전전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리고 미송식 토기, 비파형 동검, 거친 무늬 거울. 이 네 가지가 고조선의 유역 범위를 확인시켜줄 수 있는 유물입니다. 그래서 이거 두 문자를 따주는 게 좋아요. 이런 것들은 그냥 북방식 고인돌, 미송식 토기, 비파형 동검, 거친 무늬 해가지고 그냥 북, 미, 비, 거. 북미 버거가 아닙니다. 북미 비거예요. 비거. 북미 비거. 이걸 따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따주시고 혹시 북미 비거가 또 한 일주일 지나면 또 까먹겠죠. 이 두 문자 자체도. 근데 다시 한번 또 수업 듣다가 듣잖아요. 그러면 맞다. 맞다면서 쉽게 또 들리게 될 겁니다. 북미 비거. 세력 범위를 알 수 있었다. 처음 보겠습니다. 처음에 요서를 경계로 해서 연나라라는 나라, 중국에 있던 나라입니다. 연나라와 경계로 요서를 경계로 연나라랑 대립을 했다. 그러다가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지자 연나라에 있던 장군 이름이 진계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이 진기가 쳐들어오자 이 고조선이 이 서쪽 영토 2,000리를 잃고 대동강으로 이동했다. 왜 이동했는지 알겠죠? 왜? 연나라 장수 진기가 침략했기 때문에 이동한 겁니다. 역시나 그냥 이유할 리는 없겠죠. 항상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동강 유역으로 이동했다. 이게 초창기 우리 고조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봤을 때는 고조선이 어떤 것 같아요? 굉장히 이제 위축돼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대동강 요령지방 중심에서 좀 커나가다가 영도 다 뺏기고 남쪽으로 내려오니까 얼마나 그 나라가 보자가 없어 보여. 그러나 고조선이 나라는 아직도 왕권이 꽤나 강했을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기원전 3세기에서 2세기 정도에 왕위를 부자 세습했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 왕이 누구냐면요. 아버지가 부왕이고 아들이 준왕이야. 이 아들에게 세습했던 거야. 왕권을. 잘 봐보세요. 우리 북한 봐봐. 처음에 김일성이었다가 김정일이었다가 지금 김정은이 지금 거기 수령이죠. 북한의 권력이 세서 권력을 승계할 수 있는 거예요. 약한 데로 승계할 수 있는 거예요. 권력이 약한데 어떻게 자식에게 승계합니까? 권력이 어마어마한 세야지 승계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또 이거 시험에 중요하게 나옵니다. 왜? 고조선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위기를 맞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기를 맞았으니까 왕권이 약할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뭐야? 아니잖아. 왕권이 그래도 아직도 왕이 세습하는 거 보니까 아직도 왕권이 셌을 것이다. 그래서 대동강으로 중심으로 이동했지만 대동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꽤나 강력한 왕권을 구사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왕, 준왕으로 세습했다. 오케이,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사회 보겠습니다. 고조선에는 8가지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8조법. 이게 한서지리지라고 하는 책에 기록이 남아있는 건데요. 중국적 기록입니다. 중국적 기록에 고조선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는데 고조선에 8개의 법이 남아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8개 법 중에 현재 3가지 조문만 정해요. 그러니까 나머지 5개는 법정이 있었을 텐데 그게 뭔지는 안타깝게도 우리는 모른다는 거지. 3개가 있었다. 자,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팔주법이 뭐냐? 바로 요겁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인다.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배상시킨다. 도둑질한 자는 그 집 노비로 삼고 용서받길 원하면 50만 전을 내야 된다. 이 50만 전이 그때 당시 얼마나 큰 값어치인지 모르겠으나 어마어마해 보이지 않나요? 50만 전이면?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렇지, 뭐야. 생명을 중시했다고 알 수 있는 거죠. 상처를 입힌 곡식으로 배상한대요. 곡식으로 배상한데 뭘 알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사유재산제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사유재산제가 있으면 뭐가 되는 거야? 봐봐요. 노비로 삼면 되잖아. 또 밑에 뭘 할 수 있어? 계급을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고조선은 무슨 국가라고 그랬습니까? 어느 시대? 구석기 시대 국가입니까? 아니지, 청동기 시대 국가죠. 청동기 시대 국가인데 이 청동기 시대에 계급이 분화했다고 알고 있잖아요. 국가가 탄생하고. 고조선을 보고 말하는 거죠. 계급도 있었다 이렇게. 그리고 돈 오지만 이것도 사유재산제가 출현했다고 알 수 있는 거죠. 이 팔주법 보고 많은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그리고 단군조선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유사가 최초로 기록해놨습니다. 현존하는 우리나라의 최고 오래된 역사책이 삼국사기라고 있어요. 근데 삼국사기에는 이 단군에 대한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 어디서 언급되어 있냐? 삼국유사에서 최초로 기록되어 있다. 이것도 나중에 고려시대 역사서인데요. 고려시대 문화사 파트 가면 시험에 자주 나온다는 거죠. 자, 일단 간략하게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조선이 제가 두 개로 쪼갰다는 거 기억하죠? 처음에 단군조선이었다가 나중에 뭐가 돼? 그렇지, 위만조선이 되죠. 위만조선 보겠습니다. 우리가 단군조선은 제가 청동기 시대라고 했습니다. 근데 위만조선 때부터는요, 성격이 바뀌어요. 철기 시대가 드디어 유입되기 시작하는 거야. 왜? 누가 갖고 왔을까? 철기를. 위만이 갖고 왔으니까 위만조선이 되는 겁니다. 원래 위만이라는 사람은요, 중국 쪽 사람이었어요. 근데 중국이 그때 대혼란기였어요. 뭐 연나라가 있었다가요, 다 멸망시키고 나중에 진나라가 통일했다가요, 또 진나라가 멸망당하고 또 한나라가 등장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벌써 우리나라 지금 국가 외우기 때문에 벅차 죽겠는데 지금 중국 국가까지 외워야 되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그거는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가면 돼요. 언제든지 외울 수가 있습니다. 중국 쪽은. 간단하잖아요. 나라 몇 개 안 되니까. 근데 그런 이렇게 혼란기였다만 알면 돼. 이 혼란기 과정 속에서 이 중국이 얼마나 혼란기면 중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려올 거 아닙니까? 중국에서 내려와요. 그 중에 한 명이 위만이라는 사람인데요. 위만이라는 사람이 자기네 마을 사람들 엄청나게 수많은 사람들 이끌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 고조선에 정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왕이요, 준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준왕이 위만을 신임하게 됩니다. 위만이 갖고 온 문화가 있었는데 바로 철기예요. 철제 기구 갖고 왔으니까 얼마나 이뻐. 지금으로 따지면 진짜 엄청나게 큰 미사일이나 무기 같은 거를요 그냥 공짜로 갖고 온 겁니다. 얼마나 그 나라 입장에서 고마워. 그 준왕이 신임해가지고요 위만에게 서쪽 경계 수비를 맡깁니다. 위만이 맡긴 거야, 국경 수비를. 근데 위만이 배신하게 되는 거죠. 쿠데타를 일으키고 준왕을 몰아내고 자기가 즉위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무슨 조선이라고 한다? 위만조선이라고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이거 이해하시면 되는 거야. 이거 두 문자로 딸 필요가 없어. 뭐 진, 준, 위, 어떻게 딸 겁니까 이거? 이해하시는 거 쉽게. 자, 발전 보겠습니다. 철기 문화가 본격적으로 전개된다. 그렇지, 위만이 갖고 온 철기를 드디어 위만이 왕이 됐으니까 본격적으로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중국을 보면요, 제가 지도를 살짝 한번 그려볼게요. 한반도가 있죠? 중국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이쪽에 있던 나라가 우리가 위만조선이죠. 위조선, 약속할게요. 위만조선. 그리고 그 당시 중국에 있던 나라가 그 당시 뭐였냐면요, 진나라였다가 나중에 이제 한나라로 바뀌게 돼요. 이때 진나라가 중국의 그 유명한 진시황제의 그 진나라 맞아요. 그러다가 진시황제가 망하고 나서 한 고조 유방이 통일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나라를 세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나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다가요, 한나라와 조선이 사이가 안 좋아지는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일본이죠. 위만조선이요, 중개무역을 합니다. 한나라가 일본이랑 교역하려고 할 때, 또 한나라가 남쪽에 있는 조선 밑에 조그만 진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대요. 이거 또 한나라로 하기도 합니다. 이거 몰라도 돼. 이쪽에는 여러 나라들과 그 교육을 할 때 위만조선이 다 중간다리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 중간에서 중개무역을 담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개무역을 담당하는 과정 속에서 엄청나게 막대한 이득을 취합니다. 한나라 입장에서는 좀 배가 아플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라가 위만조선에게 자꾸 요구를 하는 거야. 너네 굴복해라. 너네 그딴 식으로 나오지 말아라. 근데 위만조선 이쪽 나라에서 이제 그걸 거절하는 거죠, 한나라에. 그래서 한나라가 대립을 했다. 한나라와 진나라, 이 진나라가 여기 진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옛날 진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나라, 진나라, 외를 잇는 이 무역권을 중간에 독점하게 되면서 중간에 알력 다툼을 하게 되는 거죠. 한나라랑 대립을 하자 그 당시 고조선의 마지막 왕 이만저태의 손자라고 알려진 왕입니다. 이 우거왕이 강경책을 펼치는 거야. 항복하지 마라. 우리는 고구려 제국 사람이다. 한나라랑 싸워야 된다. 그러자 고조선이 내분이 나는 겁니다. 누군가 이랬을 거 아니에요. 전하. 좀 한나라 너무 강력한 나라인데 항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우리 모두 몰살당합니다. 근데 반대쪽에서 뭐라 그래? 전하. 감히 우리 고조선 제국을 감히 넘봐? 이 한나라 놈들 다 쓸어버립니다. 이렇게 서로 내분이 났다는 거지. 지금도 이 정치판이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아닙니까?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누가 죽냐면요. 우고왕이 살해당해요. 자기 부하한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나라의 전쟁에서 결국에 지게 되는 것이죠. 한나라 무제의 침략으로 결국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조선에 있던 지역이 있잖아요. 바로 이 지역이죠. 이 고조선 지역. 이 고조선 수도가 나중에 여기였잖아요. 이 왕검성이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서 이제 고조선이 멸망하게 됐거든요. 그러면 한나라는 여기다가 자기네 지역을 설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지역을 뭐라고 하냐면요. 한사군이라고 합니다. 4개의 특수행정구역을 설치해요. 그래서 군이라고 칭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낙랑군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만 가져가시면 된다 이거야. 여러 가지 군이 있는데 낙랑군만 가져가면 된다. 어깨 발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내용을. 낙랑군, 임등군, 진봉군, 현도군. 대표적인 게 뭐다? 그렇지. 낙랑군이다. 이 낙랑군이 나중에 고구려 때까지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 한사군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사군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는 뭐가 설치된다? 조그맣게 여러 나라 소국들이 독립하면서 독립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기가 바로 고조선 다음 시기인 초기 여러 나라 시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고조선이었고요. 자, 초기 여러 나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기 여러 나라 지도를 살펴볼게요. 이 고조선이 멸망했잖아요. 한사군이요. 한사군이 4개 군대가 있지만 자연스럽게 뭔가 소멸이 돼요. 그래서 남아있던 게 딱 2개만 남아있게 됩니다. 뭐냐면요. 낙랑과 대방이에요. 그 중에 가장 세력이 컸던 건 낙랑이었지. 낙랑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낙랑이 남아있었던 거야. 그리고 그 이외의 지역에 옛날에 고조선 땅이었지만 얘 이외의 지역에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가 생겼고요. 그리고 남쪽에는 이 3개의 한 지역, 그래서 이걸 삼한 지역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나라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도 위치를 대충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마음, 진안, 변함. 얼마 안 되잖아요. 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부여 들어가도록 할게요. 만주 송화각 유영에서 출발했다. 송화각이 어디라고 했어? 그렇지. 내가 여기라고 했잖아요. 흘러가는 강이 있잖아. 백두산에. 여기가 바로 부여 지역이었던 거죠. 이쪽이. 송화강 지역에서 출발했다. 바로 부여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오부족 연맹체였다. 무슨 말이냐면요. 처음부터 내가 왕이다! 하면 모든 시선이 따르나요? 이 왕이 되는 과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게 있냐면요. 여러 가지 부족들이 있잖아요. 부족들이 세력이 커져요. 막. 그다가 5개 부족이 딱 등장해요. 대표적인 5개 부족이. 그리고 연합을 합니다. 누굴 중심으로? 그 부족 중에 5개 중에 제일 센 부족이 있죠. 오케이, 네가 왕 해라. 너네 부족에서 왕이 나와. 그 대신에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기득권을 인정해줘. 이거 뭐라고 한다? 5개 부족이 연맹한 거잖아요. 왜? 기득권을 유지해주잖아. 단순히 왕이 시킨 대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왕이랑 연대하는 사람이야. 다만 힘이 세니까 형님으로 모시겠다. 왕을 해라. 이 정도만 인정해준 거죠. 이걸 우리 뭐라고 한다? 오부족 연맹체라고 합니다. 왕이 있었고요. 그 밑에 마가, 우가, 저가, 구가가 있었죠. 그래서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5개. 오부족 연맹체가 되는 것이죠. 이거 이름입니다. 이름. 그죠? 지역 그 부족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사회 보겠습니다. 사회 문화는 뭐가 있었냐? 순장이라는 문화가 있었대요. 순장이 뭔지 아세요? 어떤 귀족이나 왕이 죽었을 때 그 신하나 또는 와이프, 그 노비들을 같이 묻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을 생매장하는 겁니다. 진짜 지금 생각하면 어이가 없는 문화죠. 근데 이 순장이라는 문화는 고대 국가 어디나 다 있었거든요. 재밌는 사실 알려드릴게요. 이 순장이라는 문화를 빨리 벗어던진 나라들 있죠. 순장은 빨리 없애야 돼. 좋지 않아. 라고 한 나라들이 빨리 초기 중앙 집권 국가가 됩니다. 왜? 순장은 누구를 하는 거야? 멀쩡한 젊은이를 묻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뭔데?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다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 그냥 묻어두다니 노동력의 해가 되는 거죠. 노동력이 또 남자면 군사력이 될 수도 있는 건데 해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순장을 빨리 폐지시킨 나라가 성장한다. 부여가 순장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삼국시대의 주역으로 떠오르지 못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우제전법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부여는요, 전쟁을 할 때 말 발굽 있잖아요. 말 발굽 있잖아요. 말 발굽. 말 발에서 이걸 가지고 점을 쳤다고 합니다. 이걸 가지고 어떤 특정한 행위를 하면 이게 쪼그라들잖아요.
그러면 길흉이고 이게 벌어지게 되면 길하지 못하고 흉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지 않았다. 뭐 이런 기록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는 우제의 전법이라고 합니다. 소 말발을 가지고 점을 쳤다. 우제 전법. 바로 부여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부여의 특산물을 보겠습니다. 말, 주어, 모피. 여러분 보세요. 이쪽 지역 지금 우리가 무슨 지역이라고 하죠? 만주 지역이라고 하죠. 만주 지역 벌판입니다. 벌판. 여기서 뭐가 유명해요? 다 말이 없으면 이동할 수가 없는 유목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유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연히. 그래서 말이 유명한 데가 어디다? 당연히 부여다. 만주 지방에 있던 부여였다. 그리고 모피가 당연히 유명하다. 왜? 농사가 잘 되는 어디예요? 당연히 지금도. 우리 삼남 지방이 농사가 잘 되잖아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만큼 농사가 잘 되는 땅이 어디 있습니까? 다 여기 척박합니다. 여기가 최고예요. 땅은 농사 짓기에는요. 그럼 척박한 땅에서는 뭐를 합니까? 당연히 수렵과 채집을 더 많이 하겠죠. 아니 당연히 농사는 짓습니다. 농사 짓는데 농사의 비중이 여기는 크고 여기는 좀 작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러면 당연히 뭐가 나와? 모피가 나오는 거죠. 그 동물의 가죽을 가지고 그걸로 이제 그 특산물화 시켰다는 거죠. 왜? 수렵과 채집이 비중이 꽤나 크기 때문에 이쪽 지역은. 오케이? 그리고 주옥이 있었다. 옥이 유명하다. 옥이 유명하다. 그래서 이런 기록도 남아요. 왕이 죽었을 때 옥으로 갑옷을 만든대요. 옥으로 둘러싸는 거예요, 몸을. 그리고 땅에 시신을 묻었다. 그 시신을 찾는 자, 부자가 되겠죠, 여러분. 그죠? 옥값 나오고 이 옥자가 나면 부여다. 그리고 제철 행사가 있었습니다. 영고라는 이름의 제철 행사가 있었는데 제철 행사가 지금으로 따지면 설날 추석 같은 날을 말하는 거예요. 이 12월 달에 영고라는 이름의 제철 행사를 열었답니다. 여러분, 이 제철 행사는요, 각 나라가 없던 나라가 없었습니다. 이거 다 외워줘야 돼, 이거. 그래서 부여, 영고 맨날 외워야 돼. 그래서 외우기 쉽게 하려고 또 이게 또 막 별짓을 다 해야 됩니다. 부영고, 부영고 막 이런 짓을 해야지 외워진단 말이죠. 이런 짓을 좀 해주세요, 여러분. 부영고, 부영고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고하면 부여의 제철 행사였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고구려입니다. 고구려는요, 처음에 졸본에다가 고주몽이 나라를 세웠다가 제가 어디라 그랬죠? 그렇죠. 국내성이라고 그랬죠. 국내성이 어디입니까? 그렇지. 압록강 지류의 위쪽에 있었다 그랬잖아. 바로 이쪽 지역이 우리 국내성 지역이죠. 국내성 지역. 국내성에서 처음에 나라를 세웠다. 고구려도 오부족 연맹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똑같아. 부여도 오부족 연맹체잖아요. 그 시대 나라는 다 그랬을 거란 말이죠. 고구려도 오부족 연맹체였다. 오부족 보면요, 뭐 계로부, 전로부, 순노부, 소노부, 관노부 있는데 외울 거라도 없고 그냥 계로부만 외워주세요. 계로부만. 왜? 계로부의 힘이 가장 셌고 계로부에서 왕이 계속 배출되었습니다. 계로부에서 계속. 자, 그리고 정치 보겠습니다. 제가회의를 열었습니다. 제가회의가 지금 쉽게 말하면 귀족회의입니다. 그저 귀족들을요, 대가라 그랬어요. 대가. 이 대가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를 제가회의라고 했다. 어디 나라? 고구려입니다. 그리고 정복사업이 활발했다. 아, 이거는 우리가 상식으로도 알 수 있지 않나요? 우리가 고대 국가하면 제일 힘이 셌던 나라면 떠오르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그렇지, 고구려지. 고구려는 무슨 나라입니까? 싸움을 하는 나라. 이런 무예의 기질이 뛰어난 나라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 항상 전쟁을 하는 나라라고 이해할 수 있죠. 전쟁을 진짜 많이 했다고 합니다. 전쟁을 하면 뭐가 남습니까? 약탈을 해야겠죠. 약탈하면 물품을 저장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창고가 있어야겠죠. 그 창고가 바로 부경입니다. 그래서 부경이라는 창고가 있었던 걸로 보아 고구려는 굉장히 정복사업을 활발했을 거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음 사회 보겠습니다. 사회 문화. 서옥제라는 게 있었답니다. 뭐냐면요, 이게 쉽게 대릴사회제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시대의 결혼 풍습이 뭐예요? 여자가 남자 집에 와서 시집을 오는 거죠. 그 시부모님을 일찍부터 모시고 사는 게 우리 풍습이라고 알고 있죠. 그건 사실 우리 조선 후기 때에 있는 모습이고 사실 그전에는요 다 사위가 가서 일했었습니다. 왜냐면 생각해봐. 그 당시에 노동력이라는 게 결국에 농사를 짓는 노동력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거는 남자가 짓는 거야, 여자가 짓는 거야. 신체적으로 당연히 남자가 짓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딸을 낳은 자식은 아들 낳은 자식에 비해서 노동력이 덜 나오는 거잖아. 이걸 메꿀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딸을 사위랑 결혼시키면 사위 가서 농사를 져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대릴세의자, 이 서옥제라는 모습은요 굉장히 그 당시 우리 고대 국가의 흔한 모습이었어요. 흔한 모습. 근데 대릴사회제라고 안 하고 때 서옥제로 가느냐? 뭐냐면요, 그 딸 집에다가 조그만 집 옥자거든요. 집을 하나 만들어요. 그 집 이름이 서옥이야. 왜 서옥이냐면 서방이 사는 집이라고 서옥입니다. 그게 사위야, 사위가 사는 집이다. 그래서 서옥제라고도 합니다. 그게 같은 말입니다. 대릴사회제, 서옥제. 그리고 국동대열에 제사를 지냈다. 이거 고구려를 만든 고주몽과 고주몽의 엄마였던 유화분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구려를 만드신 이런 창업 군주들에게 우리가 감사하다고 제사를 지내는 게 바로 국동대열이라고 하는 동굴에서 제사를 지냈다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제철 행사가 있습니다. 동맹이 있습니다. 헷갈린다. 부여가 뭐였죠? 부영고. 부여가 영고였다. 고구려는 뭐다? 동맹이다. 고동맹. 좀 이렇게 치사한 방법이지만 이렇게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고동맹, 치사한 게 아니라 좀 유치한 방법이죠. 이렇게 외워줘야 됩니다. 고동맹 10월에 했다. 자, 그리고 고구려와 부여의 공통점이 또 있어요. 바로 형사취수제랑 일책시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이게 바로 공통점이었다고 합니다. 형사취수제가 뭔지 알아요? 형이 죽었을 때 취한다 형수를 아우가. 형이 죽으면 그 아우가 형수를 거둬들여서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게 지금 생각하면요, 유교적 덕목에 의해서 이거 어떻게 그래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유목민족의 특징이에요. 이게 원래. 자, 왜 그럴 것 같아요? 농경민족에서의 삶은 어때요? 굉장히 안정적이죠.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이 땅에서 죽으면 되는 거야. 따라와서 누구랑 전쟁을 하지 않아. 왜? 전쟁에서 약탈을 해와서 내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내가 농사 짓고 내 생산으로 내가 살아남는 겁니다. 그 당시에 우리 병 같은 것도 많잖아요. 보통 병들은 어떻게 걸리냐면 이동할 때 병이 생깁니다. 다른 지역 가서 생기는 병을 뭐라 그래? 다 풍토병 걸리잖아. 풍토병. 그 지역에 생기는 병들. 풍토병이 안 걸리잖아. 농경사회는. 그 유목민족들은 어때요? 그래서 말 타고 양 키우고 소 키우면서 이동하잖아. 그래서 풀 뜯어 먹으면서. 그럼 자연스럽게 새로운 사람 만나면서 전쟁할 확률이 커지고 또 풍토병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자꾸 죽는 거야. 그 여자들은 어떻게 할 거야? 집에 있는 여자들은 남자가 죽었으니까 굶어 죽입니까? 그러지 못하죠. 그 아우가 그 형제들이 걷어들인다는 뜻이에요. 공자들이 그 집안 사람들이 걷어준다는 뜻입니다. 형사취수제가 그 유목민족의 특징이란 말이야. 그러면 제가 볼게요. 내가 이쪽 남쪽 지역은 완전히 농경사회라고 그랬죠. 농경사회는 이런 풍습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쪽 북쪽 지역, 만주 지역 이쪽은 반농 반목사회라고 하거든요. 반은 농경사회가 맞는데 반은 목축업을 하는 사회란 말이죠. 그래서 유목민족의 풍습이 좀 남아있었나 봐봐 여기가. 부여랑 고구려가. 그래서 둘 다 형사취재라는 풍습이 있었던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일책시비법 뭐냐면요. 이게 어떤 물건을 훔쳤습니다. 그럼 무조건 12배로 배상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일책시비법 이것도 둘 다 고구려랑 부여의 공통점이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옥저입니다. 옥저 한번 보세요. 지도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함경도 지방이거든요. 함경도, 강원도 함경도 이쪽에 바닷가 쪽에 있는 거네요. 당연히 뭘 먹고 살았을까요? 해산물을 먹고 살았겠죠. 당연히 바닷가에 있으니까. 그래서 옥저랑 동해 둘 다 공통점이요. 해산물이 풍부했다. 이런 기록이 남아있거든요. 뭐 당연한 거죠. 이거 지도만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보겠습니다. 고구려 밑에 함흥평야에 위치해 있고요. 해산물이 풍부했다는 거 알려져 있습니다. 재밌는 게요. 정치 시스템 보면 읍군이랑 삼로라는 직책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얘가 사실상 이 조직의 우두머리야. 근데 제가 부여랑 고구려는 우두머리를 뭐라고 합니까? 왕이라고 칭하잖아요. 여기는. 임금 왕자 쓰잖아. 왕이라고 칭하잖아요. 옥저랑 동해는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기는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하지 않아요. 뭐냐면요. 여기는 어쨌든 간에 부족끼리 연대를 했잖아요. 연맹을 했잖아. 그 연맹체에 선두주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새로운 칭호를 줘야 되잖아. 그게 왕이라는 칭호를 주는 겁니다. 근데 이 옥저랑 동해는요. 이 연맹 왕국 단계까지도 가지 못합니다. 그냥 하나의 군장 국가만 이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군장이 모여서 연맹을 이루는 건데 그 연맹까지 못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조그맣게만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이 지역은. 그러니까 군장 단계에서 멸망당한 거죠. 그래서 군장의 칭호를 뭐라고 한다? 읍군과 삼로라고 칭했답니다. 그 당시에. 읍군, 삼로. 그래서 읍군 또는 삼로가 나오면 무조건 옥전이면 동해예요. 부여랑 고구려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옥전이면 동해가 읍군, 삼로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고구려랑 굉장히 위치가 가깝잖아요. 싸움 잘하는 고구려에게 둘 다 복속당하게 되는 거죠. 둘 다. 자, 옥저 보는 겁니다. 옥저는 사회제도가 민며느리제가 있었습니다. 민며느리제. 고구려는 반대였죠. 뭐였죠? 그렇죠. 서옥제 또는 대릴사위제였죠. 민며느리제요. 선생님, 근데 아까 그랬잖아요. 남자들의 노동력을 가지고 취하기 위해서 대릴사위 하는 거라고. 그럼 반대로 여기는 며느리가 가는 거면 손해 아닌가요? 어릴 때 갑니다. 어릴 때 키워내서 남자 쪽 집에서 길러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식량을 자기 집에서 축내는 게 아니라 남자 쪽 가서 식량을 자기가 공급받는 거죠. 그래서 컸을 때 다시 성장한 며느리가 다시 자기 처가로 돌아갑니다. 자기 집으로 가. 그리고 남자 집에서 돈을 줘가지고 다시 여자를 사오는 풍습입니다. 그걸 민며느리를 제하는 거예요. 어때요? 고구려랑 좀 완전히 다르죠. 그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고구려는 무슨 제? 서옥제 또는 대릴사위제. 옥제는 뭐다? 민며느리제였다. 그리고 가족 골장제라는 풍습이 있었답니다. 뭐냐면요. 옥저는 시족사회가 굉장히 끈끈해가지고요.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 아버지를 땅에 묻습니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살은 다 없어지고 뼈만 남게 되죠. 그럼 뼈만 다시 추스려서 모아놔요. 항아리에 둡니다. 다시 엄마가 돌아갔어. 엄마랑 똑같이 합니다. 아들이 죽어서 똑같이 합니다. 가족의 뼈를 한 곳으로 모아놔. 그리고 다시 묻어요. 그거 뭐라 그래? 가족의 뼈를 제사 지낸다는 거죠. 가족 뼈를 같이 모아서 가족 골장제라고 합니다. 이거를. 어디 특징이라고? 옥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옥저의 특징이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동해입니다. 동해. 옥저 밑에 강원도 평야지가 있고요. 당연히 여기도 해산물이 풍부합니다. 자, 특히 보겠습니다. 해산물 중에 반어피가 있습니다. 반어피가 뭐냐면요, 바다사자의 가죽이에요. 바다사자의 가죽. 바다사족을 뭐 사냥했겠죠, 이쪽에. 우리 해안가 지방에 있으니까. 바다사족의 가죽이 특산물이었고요. 그리고 과마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조그만 조랑말 같은 말입니다, 이게. 근데 이 과마로 특산말이고, 그리고 단궁, 화살이죠, 화살. 짧을 단자에 궁자 써서 짧은 화살이에요. 이런 활도 유행했었다. 어디서? 동해에서. 단궁, 과마, 반어피는 동해의 특산물이다. 좀 아까 우리 부여의 특산물도 봤었잖아. 뭐였죠? 말주홍보피. 이건 어디 특산물? 그렇지. 부여의 특산물이죠. 어때요? 우리가 고구려랑 옥저 특산물을 딱히 안 배웠잖아요. 말주홍보피가 부여의 특산물이고 동해의 특산물이 단궁, 과마, 반어피니. 시험 날 때 어떻게 출제들이 얼마나 좋아할 것 같아. 맨날 비교하는 거 됩니다. 단궁, 과마, 반어피는 어디 특산물이냐? 동해입니다. 말주홍보피는 어디 특산물이냐? 고구려입니다. 무슨 소리 하냐? 부여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말주홍보피는 부여의 특산물이다. 그리고 동해의 사회제도 묻겠습니다. 책화라는 게 있었습니다. 책화가 뭐냐면요, 제가 동해는 다 시족 사이가 끈끈했다 그랬잖아요. 시족끼리 다 마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마을마다 경계선이 있었습니다. 경계선을 넘을 경우에 책임을 지는 거야. 어떻게? 뭐 노비를 준다던가, 아니면 뭐 곡식 같은 걸 배상한다던가, 아니면 동물, 말이나 소 같은 거를 배상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배상했던 거를 책화라고 합니다. 마을 경계 침범 시에 책임을 지는 게 책화다. 어느 나라가? 동해가. 계속 매칭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철형사가 하나 있죠? 무천. 부여가 뭐였죠? 영고, 부영고. 고구려는요? 고동맹. 동해는요? 동무천. 동무천 계속 해주셔야 돼요. 선생님, 근데 우리가 옥저 안 했잖아요. 옥저는요, 분명히 제철형사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기록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못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은 땡큐지. 기록이 없어서 우리 안 배울 수 있으니까. 자, 부여, 고구려, 동해만 있고요. 옥저는 제철형사가 있었을 건데 기록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지 않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옥저랑 동해의 공통점은요, 계속했었죠. 대군장이 없이요, 그냥 군장 국가에서 멸망당했다. 그래서 군장을 뭐라 그래? 읍군 또는 삼루라고 칭했다. 그리고 둘 다 고구려에 복속당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사만 지역입니다. 사만이 마한, 변한, 진안이라고 해서 세 개가 한이 있다 사만인데요. 우리 백제가 마한에 조그만 소국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신라는요, 진안에 조그만 소국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럼 금강가야는요, 변환에 조그만 소국으로 출발하는 거지. 그다음 살아남아서 그들이 마한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니까 백제가 되고, 진안을 완전히 장악하니까 신라가 되고, 변환을 장악하니까 가야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오케이, 파리 넘어가겠습니다. 사만은 한반도 남쪽에 위치해 있고요. 마한, 진안, 변환이 있었습니다. 정치 지도자는요, 우리 옥저 동해는 뭐라 그랬죠? 읍군 또는 삼로라 그랬죠. 여기는 뭐라 그랬냐면요, 신지 또는 읍차라 그럽니다. 헷갈리죠? 신지 또는 읍차는 사만이고 읍군 또는 삼로는 동해랑 옥저. 그럼 고구려랑 부여는요, 여기는 왕이라고 했다. 신지 읍차가 바로 사만 지역이고요. 이게 특이한 게요, 시험 문제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와요. 재정분리 사회였다. 재정분리 사회였다. 이게 뭐냐면요, 제사장하고 정치적 군장하고 서로 권력이 이원화되어 있는 거야. 제사장이 제상장이라고 썼네요. 죄송합니다. 잘못 썼네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다스리고 있는 지역을 뭐라고 한다? 소도라는 특수행정구역이 있대요. 지금으로 쉽게 이해하면요, 소도가 절이야, 절. 또는 교회야, 교회 터야. 천주교 성당 이런 지역을 소도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군장이요, 이 소도 지역에서는 함부로 아무것도 하지도 못했대요. 그래서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특정 범죄인이 죄를 저질렀어. 그럼 당연히 군장이 다스리고 있으니까 군장 밑에 있는 경찰들이 어떻게 돼? 그 친구를 잡으러 가겠죠. 근데 그 친구가 소도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군장 밑에 있던 신하들이 들어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권력이 이원화되어 있다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재정 분리 사회였다. 정치 지도자와 제사 분리자가 이원화되어 있다는 거죠. 재정 분리 사회였다. 자, 그래서 제사장을 천군이라고 하고요. 정치 지도자를 군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천군이야, 제사장이. 그래서 천군이 다스리고 있는 소도는 아주 특수한 행정구역이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사회 풍습으로는요, 두레가 뭐야? 우리 같이 농경사회니까 서로 도와주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두레, 같이 공동 노동을 말하는 거잖아요. 두레. 그리고 발음집, 깃털집,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당장 외우지 마세요. 그리고 문화적으로요, 이상한 문화가 하나 있어요. 편두라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편두가 뭐냐면요,
이거 머리 두자 쓰는 거는요. 머리를 평평하게 만드는 걸 편두라고 합니다. 그 이상한 문화 왜 있는지 모르겠어. 이쪽 지역에 가면요. 어린 아이가 성장해 나갔을 때요. 나중에 머리가 길어지게 만들려고 어린 아이 때부터 자꾸 납작하게 머리를 눌렀답니다. 그래서 이 편두 지역의 문화가 있었던 거는 바로 사만이었다. 아주 이상한 문화죠. 그리고 장례 풍습 중에서요. 사람 묻을 때 새 깃털도 함께 같이 묻었답니다. 이거는 별로 이제 뭐 많이 나오지 않지만 편두 정도는 하나 가져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철 행사로는요. 이 두 번이나 해. 수린날 계절제라고 해서 5월달하는 게 수린날, 10월달인 게 계절제입니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날에 수린날을 하고 그 수확을 하는 날을 이제 계절제를 하는 거죠. 다시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부여가 뭐다? 영고, 제철 행사. 고구려는 뭐다? 동맹. 옥저는 뭐다? 기록에 없다. 동해는 무천. 사만지역은 뭐라고 한다? 수린날 계절제라고 한다. 수린날 계절제. 자, 여기까지가 초기 여러 나라 끝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지 않나요? 근데 무조건 초기 여러 나라에서 무조건 한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이 정도만 하더라도 거의 문제 맞추고요. 더 나오면 기본이나 심화 과정 들으면서 세부적인 거로 더 이렇게 메꿔주시면 충분히 저는 문제 맞추실 거라고 장담합니다. 저는. 네. 여기까지가 이제 초기 여러 나라였고요. 다음 시간에 드디어 우리 삼국시대 고구려 벽제 신라가 어떻게 커나갔고 어떻게 성장했으며 어떻게 동맹을 맺고 어떻게 망하게 되는지 그 시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